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눈을 뜨고 나서 처음으로 떠올린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피곤하다였습니까?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였습니까? 아니면 혹시 가만히 누운 채로 오늘도 숨을 쉬고 있구나, 덕분에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까? 우리는 흔히 운이란 것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언가로 생각합니다. 로또 번호처럼, 타고난 팔자처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신비한 힘처럼 여기지요. 하지만 수십 년을 살아오신 여러분께서는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운이 좋은 사람에게는 어딘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할 말버릇은 바로 덕분에입니다. 단 3글자입니다. 그러나 이 3글자 안에는 우리가 평생 배워도 다 담기 어려운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덕분에라는 말의 뿌리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덕이라는 글자는 그냥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걷는다는 의미와 곧다는 의미, 그리고 마음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즉 덕이란 곧은 마음으로 바르게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는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덕분에란 누군가의 곧고 바른 마음이 나에게까지 나뉘어 흘러왔다는 뜻입니다. 이 한마디 안에는 이미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선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 공기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오늘 아침 식탁에 올라온 밥 한 공기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고, 비가 내렸고, 햇볕이 비쳤고, 누군가 수확했고, 또 누군가 운반했습니다. 내가 먹은 밥 한 그릇 안에는 수백 명의 손길과 수만 번의 자연의 움직임이 담겨 있습니다. 덕분에라는 말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연결망을 인식하는 말입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이 통찰은 깊이 다루어졌습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근원 안에 있고 그 근원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나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거대한 바다의 일부라는 것이지요. 덕분에는 바로 그 바다를 향해 내가 고개를 숙이는 행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평생 탐구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 중 하나는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착각, 즉 자아의 과잉에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믿을 때 사람은 가장 불행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를 낮추고 타자와 연결될 때 그 고통은 줄어듭니다. 덕분에는 바로 자아를 내려놓는 말입니다. 쇼펜하우어식으로 표현하자면 덕분에는 맹목적인 욕망을 잠재우는 주문이죠. 이제 반대되는 말버릇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덕분에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했다, 내 덕이다, 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는 말들입니다. 한 분을 떠올려 봅시다. 자식이 좋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뒷바라지를 했는데 내 덕에 된 거야. 자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성취가 반쯤 빼앗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미묘한 거리가 생기지요. 반면 내가 열심히 했고 선생님들 덕분이고 하늘이 도왔구나 라고 말하는 부모 곁에서 자식은 날개를 더 활짝 펼칩니다. 어느 쪽이 운을 부르는 말버릇인지는 명확합니다. 주변에 늘 내 덕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분 곁에는 사람들이 서서히 멀어질 것입니다. 아무도 그분의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공로를 독점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에너지는 독점을 싫어합니다. 물이 높은 곳에 고이지 않듯 공로도 혼자 끌어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이제 뇌와 몸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봅시다. 덕분에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할 때 우리 뇌에서는 실제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뇌의 앞쪽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기쁨과 안정감을 주는 신경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것은 기분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판단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더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수없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몸이 바뀌는 것입니다. 덕분에라는 말 한마디가 단순히 예의 바른 표현을 넘어 실제로 우리의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운이란 무엇입니까? 운은 건강한 몸으로, 맑은 정신으로, 따뜻한 인간관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알아보고 잡는 능력입니다. 덕분에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이 모든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덕분에가 더욱 빛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경쟁해야 했습니다. 내가 더 잘났음을 증명해야 했고, 내 능력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어쩌면 내 덕을 강조하는 것이 생존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경쟁에서의 승리입니까? 아니면 더 깊은 연결과 평화입니까? 노자는 말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물은 결코 높은 곳에 머물려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그 과정에서 모든 생명을 적십니다. 덕분에라는 말은 바로 이 물의 철학입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내게로 흘러드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중에 유독 주변이 활기차고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고 이웃들이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무엇을 받든 덕분에 잘 지내요. 자네 덕분에 오늘도 웃었어.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걸 먹었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또 오고 싶어집니다. 또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운입니다. 사람이 모이고 마음이 모이고 결국 좋은 것들이 모여드는 것이지요. 한 가지 실천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하루 딱 3번만 덕분에를 써보십시오. 억지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진심으로 그 말이 나오는 순간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밥을 차려준 가족에게, 안부를 물어온 친구에게,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가게 해준 이 세상 전체를 향해서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갈 것입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운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덕분에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 내가 고립된 존재가 아님을, 나는 수많은 연결 속에서 살아있음을, 그리고 그 연결에 감사함을 선언하는 철학적 행위입니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면 세상은 그 감사에 응답합니다. 그것이 운의 본질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손자가 컵을 엎었습니다. 주스가 흰 식탁보 위로 번집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입에서 먼저 나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조심하지 않고 입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지, 얼른 닦자입니까? 이 두 마디의 차이는 단순히 너그럽냐 엄격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 마디는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철학의 차이가 그 사람의 남은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할 말버릇은 바로 그럴 수 있지입니다. 이 말은 짧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입에 올리기 위해서는 아주 깊은 내면의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럴 수 있지는 체념이 아니라 이해이고, 억압이 아니라 해방이며, 약함이 아니라 가장 성숙한 형태의 강함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이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우리는 평생 동안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자식은 내 기대에 맞게 자라야 하고, 친구는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하고, 세상은 내가 노력한 만큼 보답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이 믿음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버리면 우리는 매일 조금씩 상처를 받습니다. 세상이 내 기대를 배신할 때마다 우리 안에 무언가가 긁힙니다. 노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물의 철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은 흐르다가 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돌에게 비켜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돌을 향해 화를 내며 제자리에서 맴돌지도 않습니다. 그냥 돌아서 흐릅니다. 돌이 있으면 돌아가고, 웅덩이가 있으면 채우고, 낭떠러지가 있으면 떨어집니다. 물은 어떤 상황도 그럴 수 있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물은 어디에 닿습니까? 바다에 닿습니다. 가장 낮고 가장 넓은 곳에 닿습니다. 노자는 이것을 가리켜 무의자연이라 했습니다. 억지로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는 바로 이 무의자연을 일상의 언어로 옮겨 놓은 말입니다. 이제 반대되는 말버릇을 생각해 봅시다. 그럴 수 있지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뭐라고 했어입니다. 이 말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솔직하게 돌아봅시다. 우리 주변에 늘 불만스러운 표정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요즘 것들은 이래서 안 돼.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이 그분 곁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숨이 조금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오래 있고 싶지 않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에너지가 늘 저항의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이건 아니야를 외치는 사람은 그 저항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결국 그분 자신에게로 돌아와 쌓입니다. 몸이 굳어지고 혈압이 오르고 잠이 얕아집니다. 이것이 운을 막는 말버릇의 실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충족되면 행복해지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잠깐 만족하다가 곧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쇼펜하우어가 찾은 답 중 하나는 바로 의지로부터의 자유, 즉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는 바로 그 내려놓음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는 모든 것을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당한 것에 침묵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더 이상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가 음식을 조금 짜게 했습니다. 내가 화를 낸다고 음식이 싱거워집니까? 아들이 내 생각과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한 달을 속을 끓인다고 아들의 선택이 바뀝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향해 에너지를 쏟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낭비입니다. 그럴 수 있지는 그 낭비를 멈추는 말입니다. 에픽테토스라는 고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심지어 자신의 자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의 힘 안에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의 힘 밖에 있다. 우리의 힘 안에 있는 것은 생각, 욕구, 혐오, 한마디로 우리 자신의 행위들이다. 우리의 힘 밖에 있는 것들은 몸, 평판, 재산, 한마디로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닌 모든 것들이다. 이것이 그럴 수 있지의 철학적 뿌리입니다. 내 힘 밖에 있는 것을 향해 분노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 안에 있는 것,
즉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여유입니다. 이 말이 노년에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경험했기에 더 많은 기준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옳다, 저것은 틀렸다는 판단이 빠르고 강해집니다.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 단단해지면 우리는 세상의 변화와 타인의 다름을 수용하기 어려워집니다. 자녀들이 왜 명절에 자주 오지 않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친구들이 왜 연락이 뜸해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때로 그 이유는 함께 있으면 너무 많은 것을 지적받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이 틀렸다. 밥은 이렇게 먹어야 한다. 아이는 저렇게 키워야 한다. 그 말들이 틀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쌓이면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반면 그럴 수 있지를 자주 쓰는 어르신 곁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곁에 있으면 숨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을 것 같고 조금 부족해도 받아들여질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사람을 이끕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이야기가 모이고 정보가 모이고 기회가 모입니다. 이것이 운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는 상대방을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말입니다. 이 말을 할 때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어깨에 힘이 빠집니다. 턱이 풀립니다. 호흡이 깊어집니다. 반대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를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온몸이 긴장합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얼굴이 굳어집니다. 우리 몸은 우리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몸을 만들고 내 몸이 내 하루를 만들고 내 하루가 쌓여 내 운명이 됩니다. 그럴 수 있지를 습관처럼 말하는 사람과 늘 저항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10년 후 어떤 다른 몸과 얼굴을 갖게 될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노자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고. 혀는 부드럽고 이는 단단한데 늙으면 이가 먼저 빠진다고. 이것이 바로 그럴 수 있지의 힘입니다. 부드럽게 수용하는 것이 딱딱하게 저항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살아남습니다. 실천을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오늘 누군가 여러분의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 순간 입 밖으로 말이 나오기 전에 딱 한 번만 속으로 먼저 말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지. 그 말이 입 안에서 한 바퀴 돌고 나면 밖으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표정을 본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그 연쇄 반응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럴 수 있지는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다양함을 받아들이는 넓은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클수록 담기는 것이 많아집니다. 사람도, 이야기도, 기회도, 그리고 운도, 물은 어떤 그릇에도 담깁니다. 그러면서도 물은 절대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를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세상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보면서 진심으로 참 보기 좋다고 느끼신 게 언제였습니까? 손자가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였습니까? 오랜 친구가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면서였습니까? 아니면 길을 걷다가 마주친 낯선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였습니까?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아마도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고 괜히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세상이 조금은 살만한 곳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세 번째로 이야기할 말버릇은 바로 참 보기 좋다입니다.
이 말은 앞서 이야기한 두 말버릇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덕분에는 받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말이고, 그럴 수 있지는 받아들임의 말이라면 참 보기 좋다는 주는 말입니다. 내가 먼저 세상을 향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말로 건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행위 안에는 놀랍도록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말이 왜 어려운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오랫동안 평가하는 눈을 키워왔습니다.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경험 많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늘 판단하고 평가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역할 덕분에 자식이 바르게 자랐고 후배들이 실수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평가하는 눈이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이제는 좋은 것을 보면서도 먼저 그런데 저건 좀 아쉽다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자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아이의 눈은 칭찬을 기다리며 반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먼저 나오는 말이 나무가 좀 이상하게 생겼네라면 어떻겠습니까? 아이의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칭찬을 많이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쪽 바다의 왕 숫과 북쪽 바다의 왕 홀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중앙의 왕 혼돈의 땅에서 만났는데 혼돈이 두 왕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두 왕은 혼돈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상의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7개의 구멍이 있어 그것으로 보고 듣고 먹고 숨을 쉬는데 혼돈에게만 그것이 없으니 우리가 뚫어주자고.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구멍을 뚫었더니 1회째 되던 날 혼돈이 죽었습니다. 장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의로 행한 간섭이 오히려 본질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혼돈에게는 혼돈의 완전함이 있었습니다. 두 왕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그를 바꾸려 했고 결국 그를 잃었습니다. 참 보기 좋다는 말은 바로 이 장자의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이 비간섭의 지혜입니다. 이 말이 가진 힘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참 보기 좋다를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보는 것, 즉 관찰은 단순한 시각적 행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관찰은 내 판단과 기대를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정신적 행위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린다고. 그는 이것을 원근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원근법으로 세상을 봅니다. 평생 결핍의 눈으로 세상을 봐온 사람에게는 세상이 늘 부족하게 보입니다. 반면 풍요의 눈으로 세상을 봐온 사람에게는 어디서든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참 보기 좋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을 매일 조금씩 더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이 커질수록 정말로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자주 찾는 것을 더 잘 발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찾는 사람의 눈에는 기쁨이 더 많이 보입니다. 이제 이 말버릇의 반대를 생각해 봅시다. 참 보기 좋다의 반대는 단순히 별로다가 아닙니다. 더 흔한 반대는 침묵입니다. 좋은 것을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 당연하게 여기는 것, 또는 좋은 것을 보고도 곧바로 아쉬운 점을 찾아 덧붙이는 것. 딸이 오랜만에 집을 말끔히 청소해 놓았습니다. 참 깔끔하고 보기 좋다고 하면 되는데 저 구석은 왜 아직도 저래라고 합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요리를 해왔습니다. 이거 참 보기 좋고 맛있겠다고 하면 되는데 간이 좀 맞을지 모르겠네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딸과 아들은 다음에 또 무언가를 하고 싶어질까요? 이것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점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차피 해봐야 부족한 점만 지적받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곳에 새로운 일이 생겨날 리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곳에 운이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반면 참 보기 좋다를 진심으로 말하는 어르신 주변에서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더 잘하려고 합니다. 더 보여드리고 싶어집니다. 그분이 보기 좋다고 했을 때의 그 기쁨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더 노력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른도 노인도 누구든 진심 어린 보기 좋다는 말 한마디에 가슴이 펴집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 원리가 작동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고 느낄 때, 그것도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관찰되고 있다고 느낄 때, 더 좋은 자신이 되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긍정적 기대 효과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 어떤 학생을 기대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학생의 성적이 실제로 오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배우자를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면 그 관계가 더 아름다워집니다. 참 보기 좋다는 말은 상대방 안에 있는 가능성에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비의 눈이라고 합니다. 자비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빛날 수 있도록 내가 그 빛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태양은 모든 것을 비춥니다. 장미꽃도 잡초도 진흙웅덩이도 태양은 아름다운 것만 골라서 비추지 않습니다. 그냥 비춥니다. 그러면 장미는 더 붉어지고 잡초도 나름의 생명력을 뽐내고 진흙웅덩이에도 하늘이 담깁니다. 참 보기 좋다는 말은 그 태양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빛을 보내면 세상이 그 빛 안에서 더 아름다워집니다. 이 말이 노년의 삶에서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큰 집입니까? 더 많은 돈입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좋은 관계입니다.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지는 사람들, 내 곁에 있으면 왠지 힘이 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둘러싸인 노년이 진짜 행복한 노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 보기 좋다는 말을 진심으로 자주 아낌없이 하는 것. 며느리의 음식이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친구의 새 옷이 잘 어울립니다.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손자가 열심히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 말들이 씨앗이 되어 여러분 주변에 꽃밭이 만들어집니다. 그 꽃밭을 가꾼 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보기 좋다는 말은 밖을 향해서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거울 속의 자기 자신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봅니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졌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얼굴이 보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합니까? 혹시 속으로 늙었다거나 형편없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 주름 하나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의 흔적입니다. 웃었던 시간, 울었던 시간, 누군가를 위해 밤을 새웠던 시간, 버텨냈던 시간들이 얼굴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아름답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며 말해 보십시오. 참 보기 좋다. 어색하고 쑥스럽더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이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자신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에게 세상은 아름다운 것들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이것이 운을 부르는 세 번째 말버릇의 본질입니다. 참 보기 좋다는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열린 눈입니다.
판단보다 앞서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기간섭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가장 큰 아름다움은 스스로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늘은 스스로 높다 하지 않아도 높고 땅은 스스로 넓다 하지 않아도 넓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과 땅이 품은 것들은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합니까? 여러분이 참 보기 좋다는 말을 건넬 때 여러분은 잠시 그 하늘과 땅이 됩니다.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품어주고 비추어주는 존재. 그것이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힘입니다. 오늘 하루 딱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말해 보십시오. 참 보기 좋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건넨 여러분의 하루도 함께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우는 거창한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따뜻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작은 습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3가지 말버릇을 이야기했습니다. 덕분에 그럴 수 있지. 참 보기 좋다. 이 3마디를 처음 들었을 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거야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좋은 말을 하면 좋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될까요? 왜 알면서도 입에서는 다른 말이 먼저 나올까요? 그것은 말버릇이란 것이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버릇은 우리가 수십 년에 걸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굳어진 것입니다.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년이야말로 이 변화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절입니다. 왜냐고요? 젊었을 때는 바꾸고 싶어도 바꿀 여유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고, 경쟁하기 바빴고, 증명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살아오셨습니다. 충분히 증명하셨고, 충분히 버티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말버릇을 바꾸는 것은 그 선택의 가장 작고 가장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동양의 옛 성현들은 말의 힘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말은 단순히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듯 말은 세상에 던져지는 순간 현실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덕분에를 말하는 순간 나는 감사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수 있지를 말하는 순간 나는 여유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내가 참 보기 좋다를 말하는 순간 나는 아름다움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 씨앗들이 자라면 무엇이 됩니까? 사람이 모입니다. 마음이 모입니다. 이야기가 모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쌓여 운이 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3번 나 자신을 살핀다고. 남을 위해 일함에 진심이었는가? 친구와 사귐의 믿음이 있었는가? 배운 것을 익혔는가? 이 3가지 자기 성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나 혼자의 성취가 아니라 내가 타인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3가지 말버릇도 결국 같은 곳을 향합니다. 나와 세상의 연결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한 가지 오래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2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2분은 같은 해에 태어났고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했고 자식을 키웠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의 집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다른 한 분의 집은 늘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한 분의 집에는 자주 가고 다른 분의 집에는 잘 가지 않느냐고 묻자 한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어르신 댁에 가면 나올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그것입니다. 그것이 운을 부르는 사람의 비밀입니다. 그분 곁에 있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을 만드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덕분에라는 말이 상대방에게 당신은 내 삶에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이 상대방에게 당신의 실수와 부족함까지 나는 받아들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참 보기 좋다는 말이 상대방에게 당신은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이 세 마디를 꾸준히 듣고 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따뜻해집니다. 더 용기 있어집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과 용기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이 뿌린 세 마디의 씨앗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곳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운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을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신비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돌아보면 운은 그렇게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운은 결국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 운입니다. 힘들 때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 것이 운입니다.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는 것이 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곁에 두는 힘은 결국 내 말에서 나옵니다. 덕분에를 말하는 사람 곁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모입니다. 그럴 수 있지를 말하는 사람 곁에 편안한 사람이 모입니다. 참 보기 좋다를 말하는 사람 곁에 아름다운 것들이 모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모이는 날, 여러분의 삶은 이미 운이 가득한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세 마디만 기억하십시오. 덕분에 그럴 수 있지. 참 보기 좋다. 이 세 마디를 오늘 하루 한 번씩만 진심으로 써보십시오. 내일은 2번씩, 모레는 3번씩.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입이 바뀝니다. 입이 바뀌면 얼굴이 바뀝니다. 얼굴이 바뀌면 만남이 바뀝니다. 만남이 바뀌면 하루가 바뀝니다. 하루가 쌓이면 운명이 바뀝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어떤 열매를 거두느냐를 결정합니다. 봄에 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심어도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봄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여러분이 심은 말의 씨앗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덕분에 살아가고 그럴 수 있지 하며 여유롭고 참 보기 좋다 하며 아름다운 날들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